오늘은 알려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알려줌은 연희의 백만대군 그 연대와 공생에서 마련하는 비대면 사회 맞춤 교양 강연입니다. 매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좋은 강연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복지 전문가이신 이상희 교수님을 모시고 경제와 복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북한 전문가이신 김일환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 평화와 번영의 신한반도 체제에 대한 말씀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강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일환 박사님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서울시 통일교육위원, 그 다음에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 동국대 DMZ 평화센터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계시면서 평화 경제와 북한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 전문가십니다. 우리 모두가 2018년에 가슴 벅찬 시간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안타깝게 현재는 북미,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좀 모두 꽁꽁 얼어붙어 있지요.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재앙까지 겹쳐서 봄이 다시 올지 의문을 가지는 시선도 많습니다만 두꺼운 얼음 밑으로 냇물이 흐르듯 겨울은 또 봄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월 북한은 8차 당대회를 마쳤고요.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또 한국 또한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1년의 흐름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렇다면 또 새로운 그런 미래를 위해 또 우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강연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뿐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는 세계 각국의 교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세계가 또 위기체처럼 움직이는 시대에 우리 교포 한 분 한 분들이 또 공공 외교의 한 축으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계기가 이 시간을 통해 마련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면요. 질문은 채팅장에 좀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에 박사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런 또 좀 북한 문제 이럴 때는 조금 서로 약간 의견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 의견을 남기실 때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제 김일환 박사님을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박사님 네, 부탁드립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화면도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일한이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해외에 계신 분들과는 이 언택트 시대가 아니면 만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북경에 계신 분들과 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한번 제가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해외 곳곳에 계신 분들을 초대를 하셔서 정말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의실에서 우리 학생들과 맨날 지지고 볶고 살다가 이렇게 전 세계에 계신 분들과 같이 직접 소통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정말 저한테는 굉장한 경험 이런 것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가져다준 환경의 변화 그런 거겠죠. 어쨌든 멀리지만 그리고 이렇게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언택트한 상황에서라도 뵙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의견을 나눌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얼마나 선생님들과 잘 소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나 유용한 정보 혹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지 일단 시작을 해보고요. 필요하신 부분들은 질의응답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주제는 미리 우리 선생님께서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화 번영의 신한반도 체제
평화 번영의 신한반도 체제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선생님들? 들어보신 분들 있으시죠? 평통에서 활동을 하시면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평화 번영의 신한반도 체제라는 용어, 그냥 좋은 말 다 갖다 붙인 것 같고요. 그럼 뭐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뭐 그런 얘기 아니야?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 그 문장이 갖고 있는 그 일종의 슬로건이죠. 그 슬로건을 우리가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슬로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따라서 평화 번영의 신한반도 체제라는 슬로건을 한번 꼼꼼히 해석해 보고요. 그리고 그 해석의 결과로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 결론까지는 어렵습니다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나누어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평화 번영의 신한반도 체제를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평화 번영의 신한반도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상황의 남북 관계, 현재 남북 관계, 그 남북 관계의 꼬라지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미래에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그 미래의 모델, 우리는 어떤 모델 혹은 어떤 상을 그릴 수 있을까? 혹은 그런 모델이 있을까? 국제적인 모델 혹은 해외 사례는 있을까? 우리 해외에 계시니까 다들 해외 사례는 혹시 있을까?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어떤 나라들 혹은 분쟁 국가들은 새로운 미래, 그들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그 중에 괜찮은 모델은 있을까? 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몇 가지를 들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평화 번영의 신한반도 체제. 도대체 뭐지? 이 아름다운 말들을 다 묶어놓은 이 한 줄의 슬로건은 도대체 뭐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민과 고민을 하셔서 만들어낸 이 슬로건의 정체는 뭐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먼저 좀 보시죠. 2020년입니다. 작년 10월 3일 독일 통일 30주년이었습니다. 언택트 시대라 독일에서는 실제로 이 30주년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준비를 엄청 했는데 안 됐죠. 코로나 때문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조용히 행사를 마쳤는데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벤트를 많이 준비를 해왔으나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결국 크게 이벤트를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알려집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89년 11월입니다. 같은 동일한 장소죠. 동일한 장소입니다. 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장면입니다. 그때 찍어놓은 아주 역사적인 사진이죠. 그리고 그 오른쪽 사진이 30년 후에 찍어서 독일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브란덴부르크 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둥에 좀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기둥 하나하나에 유나이티드라는 글씨를 하나하나 새겨놨습니다. 부럽죠? 부럽습니다.
이들은 30년 전에 우여곡절 통해서 통일을 했고요. 그리고 여전히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통일을 해마다 이렇게 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이고 유서 깊은 장소에서 회를 거듭하면서 계속 자기들의 새로운 미래를 꼼꼼하게 만들어내고 해마다 자기들의 했던 일들을 자랑질을 하고 있습니다. 짜증나죠? 독일 사람들 저 가끔 봅니다. 그리고 독일의 전문가들도 보는데요. 만날 때마다 자랑질을 하죠. 우리하고 비슷한 환경에 있죠. 비슷한 환경에 있으면서 우리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너네 뭐 하니? 좀 똑바로 못하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때마다 좀 아쉽지만 우리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봐야 합니다. 뭐 순서인데요. 이건 제가 편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화번영의 신한반도 체제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평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화, 그리고 번영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신한반도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연하는 문장도 실제로는 붙어 있죠. 평화 번영의 새로운 100년이라는 용어가 부제로 달려있는 슬로건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평화라는 말을 해석해야 합니다. 평화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죠. 평화는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 노력에 구할 거의 18이죠. 정치가 그 평화를 견인합니다. 정치와 군사, 그죠? 일단 전쟁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죠? 전쟁이 없는 상태. 선생님들 이 중에 우리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국제정치 공부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국제정치학에서 얘기하는 평화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평화에 약간 갭이 있긴 합니다만 국제정치학에서 얘기하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쟁만 없어도 평화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 정치적 노력입니다. 정치적 화해, 분쟁이 없는 상태를 끊임없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노력, 정치적 역량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남북한은 그동안 수없이 싸웠죠. 수없이 싸웠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말로. 전쟁 상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평화로운 상태냐? 국제정치학에서 얘기하는 평화로운 상태는 틀림없이 맞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로운 상태는 또한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 평화로운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 평화를 어떻게 유도할 거냐? 자,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정치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합니다. 정치가 없으면 평화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를 굉장히 희화하고요. 정치를 굉장히 우습게 알고요. 그리고 정치인들 알기를 걔 뭘로 압니다. 막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이 한반도 혹은 우리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혹은 한반도라는 넓은 공간의 평화를 담보하고 그 담보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도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맡겨놓으면 안 되죠. 그들을 견인해야 합니다. 푸시해야 하죠. 좀 더 평화로운 상태를 만들어라 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게 원래 또 국민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정치인들과 우리 시민들이 같이 푸시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상태,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최종 상태, 그게 바로 평화로운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번영이라는 말,
이제 이해되시죠? 평화에 따라서 이제 무엇이 오느냐라는 거예요. 그 평화는 본질적으로 무엇을 견인하느냐, 어떤 목표를 위해서 평화가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우리 전 세계의 지금 패러다임은 자본주의 체제죠, 그죠? 자본주의 체제 뭡니까?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하나하나 평화로운 상태를 통해서 하나하나의 구성원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체제. 경제 문제죠. 앞에 문제가 평화의 문제가 정치의 문제였다면 번영의 문제는 경제의 문제입니다. 이 평화와 경제, 정치와 경제가 잘 결합했을 때, 서로 선순환을 잘 만들어냈을 때 어떤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신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좀 촌스럽죠? 촌스럽습니다. 이 신한반도 체제라는 말, 일반적으로 슬로건에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만 오죽하면 쓰셨겠어요? 마땅한 말이 없는 거죠. 마땅한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신한반도 체제라는 말이 있으면 구한반도 체제라는 말도 있겠죠, 당연히. 그 구한반도 체제를 얘기하고 싶어서 앞에 신이라는 말을 붙이신 겁니다. 그러면 그 구한반도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지나온 100년, 우리 이 PPT의 왼쪽 보이시죠? 지나온 100년. 우리 지나온 100년의 첫 시작의 시점을 1919년으로 잡습니다. 역사 공부하는 것 같죠? 19년 맞습니다. 1919년에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3.1절 독립선언이죠. 3.1절 독립선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죠. 4월 11일 한 달 후에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고 부르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을 최초로 공표한 날입니다. 1919년이 한반도의 구한반도 체제의 시작점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운동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체제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 질서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1919년 기억하십시오. 뭡니까? 식민지 체제였잖아요. 우리가 식민 상태였다라는 걸 증명하죠. 식민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독립운동은 있었고요.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난 최초의 사건으로서 3.1절을 기억합니다. 식민지 체제를 벗어나야 하는 것, 그것이 구한반도 체제의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구한반도를 만드는, 지난 100년 동안의 어떤 질서를 만들어내는 첫 번째 과제, 숙제예요. 두 번째 숙제가 무엇이냐? 헌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헌법을 만드는 건 이런 거죠. 그 이전의 신분제 사회여서 조선시대 혹은 식민지 시대, 새로운 국가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던 시대, 여전히 식민지 체제이면서 신분제 사회인, 여전히 양반과 쌍놈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던, 지배와 피지배 체제가 유지되고 있던, 주인과 노예 시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던 그 체제를 완전히 걷어내버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근대적 국가, 이 근대 국민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 그 과제가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그게 지나온 100년의 구한반도 체제, 그 구한반도 체제의 과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역사적 문제는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새로운 국가를 혹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죠? 식민지 체제에서, 식민지 피압박 체제에서 이 바보 같은 거의 준노예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요? 새로운 질서, 우리끼리 먹고 잘 사는 그런 어떤 질서, 평화로운 상태, 번영의 상태,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역사는 없습니다. 어쨌든 식민지 체제는 벗어나야 하는 과제였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였습니다. 근대 국민 국가는 어떻습니까? 이건 역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이 최초의 근대 국민 국가 아니겠습니까? 왕의 목을 따고 왕의 목을 치고 신분제 사회를 벗어나서 야, 모두가 다 동등한 거 아니야, 인간은? 우린 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모두가 다 주권을 가진 주권자, 가장 유일한 주권자, 그죠? 가장 막강한 주권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대한 권력을 가진 주권자. 이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벗어났어야 하는 일입니다.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 하는,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1919년부터 시작된 구한반도 체제의 우리 국민들 혹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숙제였습니다.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성원들, 우리 민족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별로 좋아하는 용어는 아닙니다만 그 민족이 결국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위대한 국민 맞죠? 위대한 업적 맞습니다. 식민지에서 벗어나고요. 그리고 근대 국민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10개 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남녀, 귀천, 빈부, 계급을 없애고 모두가 평등한 체제를 만든다라고 근대의 정신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명시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의 체제가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때 이미 다 제시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아서 자꾸만 좀 바꾸고 문장 좀 더 많이 집어넣고 그냥 껍데기만 좀 바꾼 거죠. 분칠을 좀 한 겁니다. 실제 헌법은 1919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혹은 한반도의 구성원들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한 가지 새로운 숙제가 생겼습니다. 그 두 가지 숙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새로운 숙제가 또 생겼습니다. 1950년에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단체제죠. 분단체제. 이 분단체제가 지난 900년, 구한반도 체제가 만들어낸 또 다른 숙제. 역사가 참 아이러니하죠. 위대한 업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면서 또 새로운 숙제를 끊임없이 또 만들어 던집니다.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죠. 아니 그냥 그대로 그냥 어떻게 좀 잘 살면 안 되나? 꼭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숙제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자, 어쨌든 과제는 주어졌습니다. 이 분단 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야 하는 숙제, 이 숙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숙제 역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숙명과도 같은 숙제입니다. 탈식민지 체제, 근대 국민국가의 수립과 같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들로 돌아서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어,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길이 있다면 벌써 갔겠죠. 그리고 그 길이 만약에 있다면, 만약에 분단 상태로 계속 이렇게 산다면 그 이름은 한반도 체제가 아니겠죠. 한 민족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또 다른 이름을 붙여야 할 겁니다. 찌그러진 역사로 아마 남게 될 겁니다. 멀쩡히 남아있던 통합된 한반도 체제가 갈라져서 분단되고 쪼개지고 작아지고 그런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그게 역사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굴러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는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단 1분도 쉬지 않고 진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대 시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지금 한 2000년의 역사를 뚫고 그 기나긴 역사를 뒤로 하고 지금 우리는 근대 국민국가 체제를 완성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어디 역사가 감히 그런 얘기하는 역사가들도 있어요. 역사가가 아니죠. 그런 사람은 그냥 막 얘기하기 좋아하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인 거죠. 역사가 돌고 돌아요. 역사는 뭐 계속 되풀이돼요. 다 뻥이죠. 아니, 돌고 돌면 우리는 다시 신분제 사회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사회로 돌아가는 역사를 우리는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들 지금 주인과 노예 사회로 돌아가라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못 돌아가죠. 그거 어떻게 돌아갑니까? 안 되죠.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좋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연배들이 좀 되시면 박완서 선생님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박완서 선생님 아시죠? 소설가이시죠? 박완서 선생님 책 중에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하면 모독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행기인데요. 뭐 박완서 선생님 모든 책이 다 아름답고 좋은 책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최근에 쓴 책 중에 하나일 텐데 모독이라는 여행기 수필집이죠. 그 수필집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단정을 하시죠. 이유가 뭐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를 깨우치고 나면 문맹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와 같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학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 시련에 하나하나 넘어오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 속에 살고 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 역사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새로운 역사를 물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 역사는 틀림없이 과거보다 진보한 역사입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시고 싶은 분들 계신가요?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나아갈 뿐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 행위 모든 것, 그걸 우리는 진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새로운 진보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100년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화 번영의 신한반도 체제입니다. 새로운 100년을 어떻게 만들 거냐? 우리 국민들, 자, 내가 정치인이니, 자, 제가
문재인 대통령으로 빙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내가 대통령이야. 당신들이 나보고 정치를 하라 그랬잖아. 그럼 내가 정치를 할게. 어떤 정치를 하라고? 나 이런 정치 할게.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100년을 만드는 신한반도 체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 도와줄래? 같이 한번 해볼래? 하자 그러면. 까이꺼. 한번 해보자. 그 미래사항이 평화와 번영의 신한반도 체제. 적어도 우리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새로운 100년의 질서 정도는 만들어 놓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만들어야죠. 어렵죠, 근데. 우리 독립운동 하시던 선배님들 보셨죠? 그들의 역사가 만만합니까? 근대 국민국가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의 피를 흘렸습니까? 하물며 민주화 한번 하겠다고, 우리 투표 한번 하겠다고, 대통령 직접 손으로 한번 뽑아보겠다고 들고 나섰던 우리 청년 운동가들, 당시에 청년이었죠. 지금은 이제 많이 나이가 들었습니다만, 그 청년 운동가들이 얼마나 많은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 선거 한번 하겠다고, 투표 한번 하겠다고.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죠, 역사.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새로운 100년 만들어야 합니다. 공짜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 혼자 만들어라? 어리 반푼어치도 없죠. 뭔 힘으로 혼자 그걸 만듭니까?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 혼자 하셨어요? 헌법 혼자 만듭니까?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같이 만들어요. 새로운 100년 지금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사진이 초대 처음 만든 대한민국 임시헌장,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헌법입니다. 임시헌장의 첫 번 임시헌장을 처음 이제 인쇄한 인쇄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알고 헌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는 가끔 그래요. 짠하다. 이런 생각이. 이거 만드시려고 그 선조들이 그렇게 개고생을 하셨구나.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서 이걸 만드셨구나. 감사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사진 보이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원래 다 칼라 사진이죠? 다 칼라 사진. 근데 두 사람만 칼라로 만들고 나머지를 다 흑백 처리했더니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칼라에서는 잘 안 보이죠? 뭐 할까요? 이 두 양반.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4.17 파문점 선언 끝나고 서로 헤어지면서 얼굴을 보고 있는 장면이죠. 이 장면도 보면 왼쪽에 있는 헌법 만들다가 개고생하신 분들의 역사와 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둘 다. 근데 왜 이들은 이렇게 뭘 하려고 할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 겁니다. 해야죠. 옆에서 잘 도와야 합니다. 제가 너무 이게 너무 세게 얘기하고 있나요? 이거 혹시 유튜브에 만들어 올리신다 그랬나요? 이거 괜히 또 잘못 올렸다. 저 새끼 또라이 아니야? 이런 얘기 듣는 거 아니에요? 그때 뭐 괜찮습니다. 저 하나 팔아서 한 분이라도 더 제 생각에 동의를 하신다면 또라이 소리 좀 들어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자, 새로운 100년을 만들기 위해서 과제가 있는데 그건 분단 체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종의 목표는 평화로운 상태, 번영의 상태,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상태,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이 정말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가 최종 목표입니다. 근데 만들 수 있냐? 남북한은? 적어도 우리는 만들 수 있냐? 그 상태는 어떠냐? 한번 봐야죠. 자, 북한 얘기는 뭐 재미없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PPT는 공유를 했죠. 필요하신 분들은 공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상황 뭐 이런 겁니다. 물론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든 저 시골에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현재 남북한 상태, 현재. 자, 우리 그래프를 좀 보시죠. 경제 싫어하시는 분들, 제가 그래도 말은 이렇게 막 험하게 막 해도 제가 북한 경제 전문가입니다. 경제 얘기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왼쪽 그래프 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왼쪽이 2001년입니다. 남북관계가 실제로 막 좋아지기 시작한 2000년 6월 15일 날 최초로 남북한 최초로 정상회담 하신 거 아시죠? 기억하시죠? 2001년부터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까만 선이 남한과 북한의 교역 상태를 얘기합니다. 까만 선. 자, 파란 선은 우리 잘 알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교역 상태. 이 두 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이 빨간 선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보셔야 합니다.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어요. 그죠? 이 퍼센테이지. 이 세 가지 그래프의 퍼센테이지를 다 합치면 100%가 되겠죠. 이 100%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북한의 대외 무역 혹은 대외 경제 관계를 얘기합니다. 북한이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의 대외 무역을 했다라고 하면 그 비중을 각각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100만 원어치 했어요. 그중에 우리가 15만 원어치를 거래한 겁니다. 북한과. 중국은 그때 27만 6천 원어치 거래했고요. 이 두 나라를 뺀 나라들이 56만 2천 원어치를 거래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2001년부터 우리 비중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나죠. 그래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2007년이죠. 2007년. 2007년에 또 한 번 역사적인 사건이 있죠.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해입니다. 정권별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마지막 임기를 두고 있던 해죠. 그죠? 2007년. 근데 2008년부터 이 돈이 줄어듭니다. 38만 2천 원까지 갔다가 32만 5천 원, 33만 원, 31만 4천 원 그러다가 2013년에 13만 4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얼마일까요? 지금 이거 맞추시면 제가 커피 한잔 사겠습니다. 한국에 오시면. 밥도 살 수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지금 어때요? 지금 빵원이죠, 빵원. 개성공단까지 문 닫았잖아요. 제가 왜 2013년 이후로 그래프를 안 그렸겠습니까? 그래프 그리면 좀 미치고 발딱 뛰죠. 안장하죠. 중국 보십시오. 2007년에 보시면 우리하고 거의 붙어 있죠. 거의 붙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정치가 경제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지원만 했다면 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어떻게 됐을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남한과 북한은 지금보다 훨씬 나은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다시 정치 문제로 돌아가 보시죠. 2008년에 새로운 정권이 남한에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MB 정부가 들어서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정치와 경제, 우리 다시 돌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평화와 경제의 신한반도 체제를 말씀하시죠. 왜 평화와 경제를 갖다 붙여서 말씀하셨을까? 그 둘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정치의 문제와 경제의 문제가 서로 결합되어서 서로를 도와주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치가 경제 문제에 개입합니다. 남북 경협의 정치 문제가 개입합니다. 그 결과가 결국은 이겁니다. 더 자세하게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제가 우리 방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재밌게 더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거 유튜브에 또 올리신다면서요. 그러면 더 심한 얘기하면 저 완전 개또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 얘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당연하지라고 말씀하시지만 제 얘기에 동의 안 하는 분들은 저 새끼 개새끼인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데올로기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제가 강의실에서는 뭐 마음대로 떠들긴 합니다만 육두문자를 쓰면서 저 굉장히 강의를 잘합니다. 유튜브에 올라간다라는 얘기 딱 듣는 순간 자, 육두문자는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가 경제에 개입하는 순간 그리고 경제의 발목을 잡기 시작하는 순간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볼까요? 남북 경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3대 경협 사업을 얘기합니다. 일반 교역, 뭐 무역이죠, 무역입니다. 이거 하나 아시기 바랍니다. 남북한 사이에서는 남북한 사이의 교역, 무역은 무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상식과 같은 건데요. 교역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남북 관계가 왜 일반적인 국가 관계가 아니고 통일을 전제한 특수관계다라고 남북한이 서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무역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역이라는 말을 씁니다. 일반 교역, 일반 무역이죠. 일반 무역입니다.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수입해서 팔고 그렇고. 위탁 가공 교역 들어보셨죠? OEM 들어보셨죠?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모르지만 평양 남쪽에 남포항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항이 있고요. 평양이 굉장히 큽니다. 서울하고 비슷하게 면적이 넓고요. 평양 인근에 2010년, 11년까지 남쪽의 사업가들이 남쪽의 사업가들이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북쪽의 공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상상이 잘 안 가시죠? 개성공단만 있는 줄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본을 투자하고 공장을 만들어서 그 공장에서 북쪽 노동자들이 OEM을 받아서 생산을 하고 그 생산한 물건을 다시 남쪽으로 혹은 해외로 수출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게 위탁 가공 교역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요. OEM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OEM 기업 혹은 그 무역과 그리고 개성공단은 뭐 너무 유명하니까 잘 아시죠? 이 세 가지 경협 모델이 남북한 사이에 유력한 경협 사업들이었습니다. 왼쪽, 오른쪽, 그렇죠? 선생님, 오른쪽, 선생님들 다 오른쪽으로 보이시죠? 하단에 보시면 표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2009년까지 일반 교역을 하는 업체가 580개. 이거 남쪽에 있는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탁 가공 교역이 199개의 업체가 있었다라는. 개성공단 빼고요. 개성공단 빼고. 2010년에 284개, 177개로 줄어들죠. 2011년에 4개, 24개로 줄어들죠. 그리고 사라지죠. 없어지죠. 왜 그러냐. 뭐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못하게 한 거죠. 못하게 했어요. 투자도 못하게 했고요. 왔다 갔다 출입도 자꾸 막았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무역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던 뭐 개성공단 하나가 억지로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때요? 2016년에 문 닫았죠. 누가 닫았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닫았죠. 그때 대통령이 누굽니까? 네, 박근혜. 그죠? 저도 나름 북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정보를 얻기도 하고요. 제가 정보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도 모르겠어요. 왜 문을 닫았는지. 이유가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냥 닫은 겁니다. 이게 정치가 할 역할은 아니죠. 그죠? 자, 그때 닫아놓은 그 개성공단 때문에 지금 개성공단 문 하나 열려고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싸우고 있습니까? 이제 북한과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과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 문 열려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 시작한 지 벌써 몇 년입니까? 개성공단 문 하나 결국 못 열고 있잖아요. 정치가 한번 헛발질을 하고 나면 그걸 되돌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자, 답답한 얘기 그만하고요. 아닌가요? 저만 답답한가요? 미치고 발딱 뛸르르시죠. 이거 보면 진짜 화가 진짜 안 보면 모르는데 이거 보고 나면 더 짜증납니다. 자, 마지막 결론 같은 거죠. 우리 어떤 선생님이십니까? 이 그래프 이거 뭐죠? 이거 확 지워주세요. 이 표시 지워주세요. 이 그래프는 이겁니다. 빨간 선이 우리 남한과 북한이 서로 위탁가공 교역을 했던, 주로 옷이었죠. 옷가지였습니다. 위탁가공 교역을 했던 비용입니다. 금액입니다. 금액. 한 4억 달러 정도까지 갔죠. 2007년까지가 실제로 오다가 들어간 해고요. 2008년, 9년은 남은 오다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었고요. 실제로 2008년부터 위탁가공교역은 문을 남북한의 개성공단을 뺀 나머지 무역들 경협 두 가지 모델은 실제로 문을 닫았습니다. 정부에서 허용을 안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막았습니다.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투자도 못하게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 결과가 이런 결과를 나타냅니다. 약 4억 달러 정도를 위탁가공 교역을 했었는데요. 중국은 그 당시에 이거 얼마죠? 한 5천만 달러 정도 했죠. 이 파란 선 보이시죠? 이 파란 선. 이게 남북한이 딱 문을 닫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중국 쪽으로 확 공격합니다. 우리는 문 닫고 중국과 북한은 문을 열고, 결국은 이유는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자, 정치 문제 빼고 지금부터 경제적으로만 얘기합시다. 이 이윤. 자, 남쪽과 북한이 나누던 이윤을 이제는 중국과 북한이 나누게 됩니다. 물론 뭐 중국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누면 좋죠. 나누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 남고 막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특히 북한과의 관계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이걸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풍선효과라고 부릅니다. 풍선효과가 뭐냐면 풍선에 바람 넣어서 한쪽으로 이렇게 확 쥐잖아요. 그러면 반대편이 튕겨나가죠. 그죠? 그 공기가 어디 갑니까? 풍선 안에 있어야지. 제로섬 게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남북한의 무역
그리고 위탁가공교역은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제적 성과, 실적은 다 중국으로 그대로 옮겨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겁니다. 그죠? 파란 선. 이 파란 선 보이시죠? 이게 중국으로 넘어간 겁니다. 지금은 99.5% 정도 되죠? 중국하고만 무역을 하니까. 지금은 우리 남쪽은 빵원이죠. 제3국도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북한 경제 자체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상태죠. 저 위험한 상태죠. 저 빨리 풀어야 합니다. 누가 풀 수 있어요? 중국하고만? 안 되죠. 같이 풀어야죠. 남북한이 같이 풀어야 합니다. 그게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신한반도 체제 과제입니다. 답답하죠. 할 일 많죠. 근데 우리 지금 이러고 앉아서 노닥거려도 됩니까? 그럼 안 되는데. 뭔가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전체 그림입니다. 남북한의 전체 그림. 이 파란 선을 보시니까 굉장히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 개성공단입니다. 개성공단 뭐 그냥 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금액 그냥 합치면 그거 엄청 커 보이지만 실제로 뭐 그렇다고 대단히 무슨 부가가치가 나는 사업도 아닙니다. 근데 그나마 그거라도 유지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이제 완전히 문을 닫았죠. 이 노란 선 다 끝났죠. 자, 넘어가시죠. 지금 상태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시작점이 여기라는 겁니다. 이거부터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풀 수 있을까? 자신 있으십니까? 선생님들? 자신 있으셔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독립운동하던 선배님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빛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제나 자체 발광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셨었습니다. 자, 이제 해외 사례를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분쟁국들 간에 여전히 분쟁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갖다 쓰면 될까? 쟤네들 본받으면 될까? 좀 쉽게 우리 시간 너무 많이 갔죠, 그죠? 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자, 가끔 흥분하면 말이 길어지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중국, 대만 지금도 싸우죠? 지금도 싸웁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언제냐면 2018년 4월 18일입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중국과 대만 사이 해협에서 포사격을 하면서 실탄 훈련을 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 2020년 8월 7일 날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이 비행기를 삽니다. 사는 이유가 그겁니다. 중국 애들이 이렇게 자꾸 넘보니까 한번 해보려고 우리가 이거 한번 사겠다라고 합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너네 건방지게 그거... 근데 이러고 싸우는 거죠. 싸웁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총질을 안 한 역사가 지금 한 30년 됐습니다. 한 90년대까지 총질을 하면서 싸웠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총질을 하면서 싸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싸워요? 말로 싸웁니다. 말로 싸웁니다. 선생님들 이런 말씀이 있죠. 연배가 드신 분들은 알 텐데. 욕이 배 뚫고 들어오는 거 보셨습니까? 농담처럼 들으시는데 그렇죠. 욕만 한다고 해서 실제로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욕이 배 뚫고 절대 안 들어옵니다. 이들은 여전히 욕을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이들은 지금도 경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경협이 끊어졌죠. 개성공단까지 문 닫아버렸죠. 마지막 남은 거까지 닫아버리고 빵원 처리해버렸잖아요. 중국과 대만은 지금도 싸웁니다. 지금도 싸우면서 지금도 무역을 합니다. 2018년까지 남아있죠. 이거 좀 더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무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위에 빨간 선은 수출입니다. 그럼 누가 수출한 거예요?
대만이 수출한 겁니다. 파란 선이 대만이 수입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차이, 빨간 선과 파란 선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빨간 선에서 파란 선 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무역 흑자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그죠? 무역해서 돈 벌었다 그러잖아요. 대만이 중국과 무역을 해서 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지금까지 무역 흑자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도 계속 무역을 합니다. 무역액을 계속 위로 올리면서. 왜 할까요? 왜? 서로 도움이 되니까 합니다. 무역 적자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거 아닙니다. 무역 흑자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서로 도움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이러고 쳐 싸우면서요. 뒤에서는 호박씨 까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고. 되게 영리한 자들이죠. 부럽죠. 앞에 우리 독일 통일하는 거 보고 좀 부러웠는데 이런 거 보면 정말 부럽죠. 우리는 문 닫아버리고 서로 욕하고 막 걷어버리고 막. 근데 얘네들 절대 이런 짓 안 합니다. 왜? 이익이 되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지 이해되시죠? 우리 정치가 얼마나 후졌는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또 한번 볼까요? 중국과 타이페이가 서로 해저 터널을 놓자고 얘기합니다. 우리 최근에 뭐 부산에 뭐 한일 해저 터널 말 많은데, 자, 그건 뭐 그렇다 치고요. 중국과 대만이 서로 해저 터널 놓자고 중국에서 제안합니다. 중국에서 2030년까지 우리가 투자를 할 테니 너네는 그냥 가만히 동의만 해. 그럼 우리가 돈 대고 할게. 2013년에 제안한 겁니다. 이게 얼마 든다고요? 74조 든답니다. 더 들 겁니다. 아마 공사하다 보면 더 들겠죠. 100조 이상 들 겁니다. 자, 우리가 돈 다 댈게. 해저터널 놓자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대만의 반응은 어떨까요? 쌩 까고 있죠? 아무 대답 안 하고 있습니다. 노 코멘트입니다. 아예 그냥 대응을 안 합니다. 하자 말자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죠. 우리 예측을 한번 해보시죠. 이 터널 놓여질까요? 안 놓여질까요? 저는 놓여진다에 오른쪽 팔뚝과 왼쪽 발목을 걸겠습니다. 놓여집니다. 놓여지겠죠. 이런 자들입니다. 이렇게 싸우면서 이런 짓을 하면서 나중에는 결국 터널 놓을 겁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는 해저 터널을 놔야 되는 거 아닙니다. 휴전선 그거 철책 그냥 걷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74조 안 듭니다. 740억이면 걷어낼 수 있습니다. 예, 또 보면 답답하죠? 뭐 그런 겁니다. 해야죠.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죠. 일단 하나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익숙치 않아서. 중동 지역입니다. 여기. 미국에서는 중동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뭐 해외 문제 뭐 이런 거죠. 근데 우린 잘 모르죠. 한반도에서 중동 문제는 그냥 뭐 가십 정도로밖에 처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도 중동 지역은 전쟁 중이죠. 어딘가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서로 총질을 하고 어디가에서 포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은 너무 흔한 그림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뒤에서. 요르단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르단은 무슬림 국가입니다.
이스라엘 잘 알다시피 기독교 국가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때문에 중동이 지금 저렇게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뭐 사실이 그런걸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저 처음 들어보셨죠? 요르단 국가 안에 이스라엘이 운영하는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특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요르단판 개성공단이 상상도 못 해보셨죠? 무슬림 국가와 기독교 국가가 서로 협력해서 경제특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서로 돈을 벌어먹고 살고 있어요. 상상도 못 하셨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97년 10월에 협정을 체결하고요. 98년 3월에 이 공단을 만들었습니다. 요르단 안에다가. 요르단판 개성공단이 이스라엘이 운영하는. 무슬림 국가와 기독교 국가가 서로 협력해서 우리보다 더 심하게 싸우죠. 남북한 문제를 중동 문제에다 갖다 댈 거 아니죠. 걔네들은 정말 답이 없는 애들 아니에요? 미친 듯이 싸우잖아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개성공단 같이 만들어 놓습니다. 98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 잘 돈 벌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요르단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끊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은 사라졌습니다. 적어도 국제정치학에서 얘기하는 평화로운 상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하죠. 요르단, 이스라엘도 하는데 우리 남북한이 이걸 못해요? 미친 거죠. 못하면. 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입니다. 이집트 안에 이스라엘이 운영하는 경제특구가 있습니다. 이집트판 개성공단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이들이 2004년 그리고 2005년부터 엄청난 일들을 막 벌이고 있죠. 그리고 2018년 9월에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 QIG라는 거, 개성공단이라는 걸 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입주 업체가 991개예요. 어마어마하죠. 우리 개성공단 몇 개 있습니까, 업체? 문 닫을 때 그때 124개 있었습니다.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집트와 이스라엘도 하는 짓을 우리는 여전히 문을 못 열고 있어요. 얘기하면 또 짜증나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집트. 그리고 이 개성공단, 이집트판 개성공단 만들고 전쟁 끊었습니다, 두 나라. 그 이후로 전쟁 안 합니다. 대신 말로 싸웁니다. 중국과 대만처럼. 말로는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신한반도 체제, 평화와 번영의 신한반도 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100년, 그 신한반도 체제는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는 그런 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식민지 시대의 독립운동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죠? 양반과 쌍놈 시대를 끝내고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건 우리 선택의 영역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평화 번영의 신한반도 체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입니다.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입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돌아갈 수 있는 길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면으로 뚫고 가야 합니다. 그럴 때 뭘 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정치가 잘해야 됩니다.
여기 평화협력공동체라는 말이 정치적으로 서로 최소한의 예의와 룰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개성공단 같은 거 아무 이유 없이 제가 북한 전문가 연하고 살고 있는데 지금도 개성공단을 왜 문을 닫았는지 이유를 모르는, 아닌가요? 저만 모르나요? 저는 그러면 능력이 없는 북한 전문가가 아직도 이유를 모르는 그런 엉뚱한 짓을 하면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거 정리해야 합니다. 선생님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치 그리고 선거를 할 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를 누군가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지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자에게 표를 던지셔야 합니다. 지나온 역사를 계속 얘기하는 자에게 표를 주지 마십시오. 지나온 역사는 지나온 역사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자에게 표를 주십시오. 그 자가 설마 엉뚱한 길로 가더라도 그 자는 그래도 나 이 정도 고민했어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깃발을 들고 내가 한번 가보겠다, 따라와 볼래? 라고 선언하는 자입니다. 그 자의 뒤에 서는 게 우리 일반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옛날 얘기만 하고 앉아있는 자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그 뒤가. 그렇죠? 평화협력공동체 뭡니까? 정치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정치가 잘해야 합니다. 경제협력공동체 뭡니까? 아까 그런 개성공단 같은 거, 그죠? 중국과 대만도 하고 있고요. 요르단과 이스라엘도 하고 있습니다. 요르단, 이집트도 해요. 그 둘이 정치와 경제가 같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도와줘야 합니다. 그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평화경제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화 뭡니까? 정치가 끌어오는 평화. 경제는 뭐예요? 번영을 위한 경제. 그 두 개 같이 합쳐놓은 겁니다. 그죠? 되게 쉽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 평화경제는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는 거죠. 제도도 만들고요. 기구도 만들고요.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자, 민간인은 민간인들끼리, 정치인은 정치인들끼리, 경제인은 경제인들끼리 남북한에서 서로 그래. 서로 싸우기도 하겠죠.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정 들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또 사업도 하고 막 그러겠죠. 근데 한번 지금까지 잘 들어보시면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다? 정치입니다. 정치입니다. 경제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뭘 하고 막 결국은 정치. 요르단과 이집트의 개성공단을 만들 때 그때의 미국 대통령이 클린턴입니다. 맞죠? 클린턴이 그 두 요르단, 이스라엘 최고 정상들 잡아놓고 이렇게 악수시키면서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평화로운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중동에. 내가 돈을 댈게. 미국이 돈을 댈게. 그러면서 정말 인상적인 말을 해줘. 평화는 돈을 주고라도 사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돈 주고 못 살 게 뭐 있습니까? 그죠? 평화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죠? 죽고 나면 그 돈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아무 소용 없죠. 평화는 말 그대로, 클린턴의 말대로 돈을 주고라도 사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돈 안 주고도 살 수 있다라고 하면 땡큐죠.
오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경제 역할이다?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치의 역할. 그리고 경제가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100년 신한반도 체제를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열심히 한번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잠깐 제가 흥분을 해서 목소리를 막 높이고 뭐 이상한 소리를 막 하고 그래서 죄송한데요. 뭐 이런 거 사는 거죠, 뭐 그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면서 사는 거죠. 자,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장황하게 설명했고요. 시간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선생님들 아까운 시간 많이 뺏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다음에 이렇게 육두 문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끼리 네. 속닥속닥 한 번 더 할까요? 아니, 땡큐. 네, 아니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 말고 그냥 우리끼리 네.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재밌죠? 네, 우리 그때 진짜 한 번 더 초대를 해주시면 네, 그때는 남북관계 포함해서 우리 정치 얘기 좀 재밌게 한번 해보시죠. 네. 아니 진짜 왜냐면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이 또 평통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각 인도네시아도 있고 뭐 뉴질랜드 분 세계 각국에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께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뭐라지 공공외교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좀 그게 약간 좀 가슴이 뜨거워져야지 이 독립군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에 한번 진짜 하시죠. 약속하시는 겁니다. 언제든지 네네. 초대해 주시면. 네. 그러면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네네. 좋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대북 제재 효과가 교수님 생각에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대북 제재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대북 제재를 하지 않고 풀어놓으면은 하는데 너무 이렇게 코너로 몰아넣어서 북한이 더욱더 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풀어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교수님이 생각은 과연 그 대북 제재가 오랫동안 계속됐는데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가, 핵을 막을 수 있는 그게 됐는가라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선생님들 보고 계시는 그래프 이거 보이시죠? 네네. 미국이 요르단은 제재를 안 해봤을까요? 이집트는 제재를 안 해봤을까요? 해봤죠. 다 해봤죠. 다 해봤어. 근데 결국은 안 되죠. 클린턴의 말이 옳았습니다. 평화는 돈을 주고라도 사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윽박지른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 전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윽박지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정치는 군사의 문제와 직접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치 문제를 잘못 관리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북한이 제재를 오랫동안 당해왔습니다. 그죠? 오랫동안 당해왔는데 당해온 결과가 이런 겁니다. 물론 앞에 보이는 멋진 장면들이긴 합니다만 북한은 1953년 이후로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바세나르 체제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진영이 좀 달랐죠. 그러니까 러시아 블록의, 그러니까 소련이죠. 소련 기억하시죠? 소련이라는 이름? 제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얘기하는데 소련이란 나라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블록과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블록이 딱 갈라져 가지고 자본주의 블록에 있는 나라들은 사회주의 국가들과 무역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미국의 힘으로. 그죠? 그게 바로 이제 바세나르 체제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통용이 되고 있는데 긴 역사를 끌고 가면 5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재에 익숙합니다. 결코 북한을 무너뜨리는 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자신은 하지만 만약에 무너뜨리려고 했으면 우리 고난의 행군이란 말 들어보셨죠, 선생님들? 네. 1990년대 중반의 미국, 그죠? 평통분들이시라면 꼭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자빠졌겠죠. 굶어 죽으면서도 안 자빠진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은 굶어 죽는 상태 아닙니다, 선생님. 하루 그냥 3끼까지는 아니어도 2끼는 배불리 먹나 봅니다. 그게 자빠질까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략을 바꿔야죠. 미국도. 어떤 전략? 그걸 모르시고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증거가 있으세요? 무슨 증거가 있으신가 봐요. 선생님은? 곧 자빠진대요? 그러니까 북한 문제를 다룰 때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북한 전문가들이 없죠. 모든 분들이 실제로 다 전문가십니다. 왜? 관심이 그만큼 많거든요. 관심이 많아서 다들 전문가신데 말씀을 하실 때 정말 가능하면 근거를 좀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게 좋겠다. 그죠? 최소한.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는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고 자기의 뭐라 그러죠? 자기 생각의 논리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안 됩니다. 좀 더 자세한 근거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뭐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네,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정치로서 풀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 상태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정치는 정치인데. 예, 예. 아까 우리 사회자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공공외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미국 중심의 공공외교 그리고 유럽 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공공외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가끔 미국 소위 이제 전문가다라고 얘기하는 자들, 얼마 전에도 빅터 차라는 미국 최고의 북한 전문가, 그죠? 네. 빅터 차 유명하죠, 그죠? 한인 사회에서도 제법 유명할걸요? 여기서 얘기 잘못하면 이제 또 문제가 되겠죠, 그죠? 빅터 차식의 논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직관적이죠. 옛날에 가만히 보니까 독재국가였고요. 그리고 못 사는 나라예요. 막 그런데 저거 조금만 더 이렇게 푸시푸시 하면은 꼭 자빠질 것 같아요. 뭐 이런. 누구나 그런 얘기 하죠.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뭐 북한 전문가예요.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저기 앞에 선생님들 그 슈퍼 앞에 이렇게 지금 나가셔갖고 지금 저녁 시간이니까 슈퍼 문 여나요? 거기 앞에 테이블에 이렇게 보시면 어르신들 앉아갖고 막걸리 드시면서 한마디씩 하시잖아요. 그 얘기와 빅터 차의 얘기가 뭐가 다릅니까? 공공외교를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좀 가슴이 좀 뜨거워야 나가서 말도 좀 시원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부가 좀 돼 있어야 시원시원하게 말을 할 수 있죠. 그죠? 국내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자에게 투표를 해주시고요. 해외에서는 지역의 또 다른 정치인들을 초청을 하든 아니면 찾아가든 직접 푸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찾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국 정치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요렇게 해줄래? 이거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거든? 요거 요렇게 좀 해줘봐.
근데 필요하면 우리가 이걸 지원해 줄게. 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로드맵을 딱딱딱딱 얘기를 해줘야 알아듣습니다. 이 바보들이. 이해되시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전화해가지고, 야, 너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러면서 막 욕을 하죠. 화나니까 욕은 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계획서를 딱 만들어서 이걸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 법을 바꾸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데 필요하면 내가 이걸 지원해 줄게. 또 한번 해볼래 같이? 라고 제안을 하면 이거 이렇게 해서 법을 바꾸면 나한테도 이익이 되겠네? 그러면 정치인이 받죠, 그걸. 그럼 같이 뭔가 한번 해보게 되죠. 참 고단한 일이죠. 아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정치인을 찾아다니면서 그 짓을 해야 돼? 지금 적어도 오늘 이 방에 올라타신 분들은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적어도 평통에 한번 올라타셨다 그러면 그래, 나 이거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의무가 뭐런 거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네. 하셔야죠. 저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같이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해야죠. 네트워크를 더 진짜 공고하게 만드시고요. 그거 회의할 때마다 정치인들 부르시고요. 아니면 찾아가서 하시고요. 뭐 이런 방법들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애들 이거 정치인들 이거 좋아하잖아, 이거. 그죠? 그러면 거기 뭐 도네이션 뭐 우리 여기 네트워크 만들어서 야, 우리 50불씩 내. 이번 달에 50불씩 내. 그리고 다 모으면은 한 500불 되나요? 뭐 이거 도네이션 하는 거죠. 야, 이거 그 대신 와서 얘기 좀 들어봐.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미국인들은. 네. 제가 너무 막 얘기하나요 지금? 아닙니다. 아니, 정말 이거 평통 같은 거 할 때 그냥 편지만 쓰고 뭐 이 정도인데 국회에 가서 뭐 로비 정도 하는 건데 이게 좀 실질적인 그런 게 필요하다는 저도 생각이 드네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 해도 될까요? 다 말씀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법안을 만들기는 어려운데 미국 애들 그런 건 좋아하잖아요. 결의안 뭐 이런 거. 그건 되게 구속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의원들한테는. 그러면 우리 결의안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야, 이거 좀 너네 좀 어떻게 해봐. 너가 좀 힘써서. 뭐 그러면 거기다 사인하는 건 그렇게 크게 막 걔네들 뭐 부담 안 갖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쌓이면 나중에 법이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도 테크닉입니다. 근데 저도 말이 쉬워 이러고 막 얘기하죠. 저도 미국에 살고 있으면 잘 안 할 겁니다, 아마. 아씨, 뭐 하고 그래, 그냥 술이나 먹지. 이런 거야. 농담입니다. 네, 다음. 네, 다음 질문은요. 남북 경제 협력이 단절된 시점에서 무엇보다 남북 간의 연결고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중국과 북한이 거의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의 100%에 가까운 특히 코로나 때는 지금 거의 중국하고만 문을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국을 통해 경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 뒤에 올라타는 거죠. 그런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시다고 하시네요. 질문하시는 분께서. 이 북경에 계신 분입니다. 베이징. 네. 네. 북경에 계신 분들은 고민 많죠. 실제로 사업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근데 그것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제 생각, 저는 뭐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중국과 같이 협력해서 하는 방법도 하고, 그리고 남북한이 직접 문을 여는 방법도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이게 투트랙으로 가야죠. 저는 같이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올라타서 중국과 같이 협력을 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경제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게 되니까 하거든요. 이게 되니까 한다. 그러면 중국과 올라타든 미국과 올라타든 미국 등에 타든 베트남 등에 타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올라타서 같이 하는 거죠. 대신 남북이 직접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녹화하는 방법, 그게 동시에 같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다음 질문이 있는데요. 네. 대만, 중국 아까 그 주신 것처럼 처음 저도 오늘 오신 분들도 다 처음 하셨을 거예요. 대만, 중국, 네. 요르단, 이스라엘, 특히 이집트, 이스라엘 맨날 싸우는 것만 알았지 이 뒤로서 그렇게 알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는데 이때 이제 미국도 이렇게 뭔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 그 미국 제재가 있었을 텐데요. 그러면 이 방법하고 한국하고 북한의 그 개성공단 제재 방법하고 동일 방법이었는지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같았는가? 방법이 좀 달랐습니다. 개성공단은 개성공단 얘기 역사 잠깐만. 2020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첫 번째 정상회담을 하시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물론 그 이전부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합의가 된 게 개성공단이었죠. 문 열자. 지금부터 공사하자. 그래서 실제로 문을 열고 조업을 시작한 게 2005년입니다. 자, 2005년에 문을 열 때까지 미국이 무슨 짓을 했느냐. 미국에 사시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괜찮아요. 끊임없이 발목을 잡습니다. 못 열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가지 마라. 근데 결국은 DJ 대통령 그리고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과 싸운 역사 많죠? 많이 싸웠잖아요. DJ 대통령이 옛날 아들 부시죠. 아들 부시한테 This man 뭐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그 어르신이 미국까지 그 다리도 불편하신 분이 그 열 몇 시간 비행기 타고 와갖고 30분씩 기다리고 막 그런 굴욕을 생각하면 전 지금도 막 화가 나는데 미국 지가 뭐라고 앞에 있으면 진짜 근데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고생을 해서 개성공단을 문을 열었죠. 근데 그 개성공단을 한국이 또 문을 닫았죠. 자, 어쨌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르단 이스라엘 보이시죠? 1994년 10월에 요르단과 이스라엘 간의 평화협정이 맺어집니다. 근데 그냥 맺었냐? 아닙니다. 미국이 중재를 한 겁니다. 미국이 가운데서 거간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 1996년 11월에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요르단 안에다가 이스라엘의 개성공단을 만들면 그 개성공단 안에서 생산된 물건은 이스라엘이 생산한 것으로 인정을 해서 미국으로 무관세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게라고 제도를 바꿔줍니다. 이해되시죠?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도 괜찮네? 자기들 원래 노동력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자기 공장을 갖고 싶고 근데 요르단 땅에도 공장 만들어서 돈도 벌고 요르단은 그래? 미국이 무관세로 받아주면 이거 한번 해볼 만한데? 해서 공단을 만든 겁니다. 해볼 만하죠. 그때 나온 얘기가 그때 클린턴이 한 얘기가 그겁니다. 평화는 돈을 주고라도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돈 누가 들었습니까? 여기에 비용을 누가 지불한 겁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미국이 지불한 거잖아요. 무관세도 돈이잖아요. 관세를 받을 수 있으면 그거 다 돈이었는데 그거 포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평화 비용을 요르단에다가 제공합니다. 몇억 달러씩. 1년, 몇 년이죠? 제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한 10년 이상을 1년에 한 몇억 달러씩 지불을 했습니다. 안 싸우는 조건으로. 전쟁을 안 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개성공단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미국으로 수출할 때 이집트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산으로 인정해줄게. 이게 원산지 규정 표시라는 거예요. 원산지 표시 규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건은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막았던 애들이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개성공단이 얼마나 힘들게 문을 연지 아시죠? 이제 아시겠죠? 그냥 뚝딱뚝딱 미국이 지원해주고 막 돈까지 줘가면서 이거 제발 해. 너의 평화를 내가 돈을 주고 살게. 막 제발 빌고 해서 만든 겁니다. 미국이. 근데 우리는 뭐 하나 만들려 그러면 댓글 걸고 지금 나중에 우리 유튜브 끊고요. 진짜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시죠. 우리. 참 지금 조용히 만나시죠. 네. 네. 참 교수님 지금 직접 개성공단 김진영 이사장님이 와 계시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럼 잠깐만 질문이 또 하나 더 들어와 있는데 질문하신 분 얘기 들어야죠. 요것만 잠깐 듣고 우리 김진영 이사장님 말씀 잠깐만 들을 수 있을까요? 들어도 될까요? 김진영 이사장님 말씀 들으면 그거 굉장히 오래 하실 텐데. 짧게 하셔야죠. 좋습니다. 예, 질문 좋습니다.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 경제적 압박이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네. 그럼 인도적 차원에서 이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희생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인도적 네. 차원에서 경제 제재를 풀기 위해서 우리 네. 일반인들은 뭐 어떤 활동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그러니까 뭐 가령 뭐를 보낸다든가, 의약품을 네. 보낸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저도 잠깐만 좀 애들을 하면은 얼마 전에 플루 백신 그게 들어가면서 우리 트럭이 우리나라 거라는 것 때문에 워킹 그룹 이런 데서 막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다 반환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자꾸 왜 코로나나 이런데 좀 더 그런 거로 해서 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질문하신 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인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물꼬를 틀 수 있는 방법, 특히 이제 해외에 있는 시민권자분들은 그런 게 좀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은 어떻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이렇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지요? 예. 저는 어떤 형태의 교류 협력이라도 막혀 있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그리고 특히 해외에 그러니까 해외 시민권자들은 실제로 북을 방문하실 수도 있고요. 교류 협력에 전혀 문제가 없으시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대신 알려지질 않죠. 북이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뭔가를 협력하고 싶은 분들은 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코로나 이전까지는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언론에 절대 등장하지 않죠. 그런 사업들은 분야에서 방문도 하시고 교류 협력도 하시고 인도 지원도 하시고 많습니다. 근데 그거 역시 공개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공개적인 방법을 찾는 건 찾는 거대로 하고 해외에서 개인적으로 능력 역량이 되시면 활동하시는 분들은 또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작년부터 대외 무역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특히 작년 10월부터는 뭐 아주 심각하게 다 틀어막아 버렸는데요. 그리고 인도적 교류를 위한 물품이 왔다 갔다 하는 국경을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작년 2월부터. 그래서 물건이 못 들어가요.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지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유형의 협력조차도 해외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협력조차도 좀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적어도 상반기는 아니고 내년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정도나 돼야 인도 지원도 개별 시민단체들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뭐 나중에 또 상징성이 있어서 해외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어서 따로 협력 사업을 만드셔도 되고요. 적어도 내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사전에 뭐 펀딩 문제나 이런 것들은 미리 준비를 하시면 올해 1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를 해두시면 내년에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네. 예, 그러면 잠깐 김신영 이사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또 이렇게 평화 경제 또 개성공단 얘기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딱 뭔가 딱 세트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김정인 이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김미란 교수님 네. 말씀 공부하러 들어왔습니다. 서울은 지금 토요일인데 네. 등산을 가려 그러다가 일찍부터 일정에 메모해 두고 좀 배우려고 같이 잘 아이, 들었습니다. 말씀도 아니고요.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욕도 해야 되는데 네. 걔 XX더라. 분노를 좀 표출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 지금 그러게 너무- 저기 레코딩 끌 겁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네, 전 진짜 뭐